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모는 승용차 옆자리에 타고 15분간 단독 대화를 이어가는 등 파격적인 대접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카타르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인 아랍권 최연소의 거부 국왕으로부터 국빈 예우를 받습니다.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남하해서 귀순을 요청했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북한 전역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유사한 탈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영환 통일부 특보와 함께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행보를 자주 하는데요.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숙소로 예고도 없이 찾아가서 환담했고 또 운전기사까지 자청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예정에 전혀 없이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찾아갔는데 의전상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항상 이제 이게 고위급 회담도 아니고 정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담인데 그게 이제 아무런 그 사전 워닝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이제 결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결례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얼마나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빈살만이 파격적인 행동도 많이 하지만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예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제죠. 어제 낮 12시 10분쯤 돼서 정말 예고 없이 찾아갔는데 대통령이 머무르신 곳은 영빈관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서 거의 한 20여 분 넘게 단독 회담을 23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회담을 하셨는데 통영만 가운데 아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굉장히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파격적인 예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파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깜짝 놀랄 파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가 이 포럼장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차를 지금 직접 갖고 왔다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로 직접 윤 대통령을 안내했는데 운전을 직접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같이 타고 가자는 게 뒷자리에 앉자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본인이 운전을 하고 윤 대통령 보고 옆에 타시라 이렇게 하고 이때는 통역도 없이 그냥 그대로 15분간을 행사장까지 가면서 또 대화를 했는데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 자 이런 사적인 대화의 의미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이 소위 말하는 미래 투자 이니시에이티브, 그러니까 Future Investment Initiative라고 해서 FII거든요. 네. 이 회의가 이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계획이 돼 있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그냥 예고도 없이 와서 우리 대통령하고 한 23분간 하고 환담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죠. 각자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회의장으로 가야 되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대통령 보고 제가 차를 몰 테니까 제 차로 좀 이렇게 같이 가시면 안 되겠느냐. 옆에 타시죠 이렇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거의 보면은 이제 운전수 역할 내가 하겠다. 네. 당신 옆에 타라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그래서 저 사진에 찍힌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네. 바로 빈살만 왕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그러니까 모는 저 자동차는 독일산 이잖아요. 아니 이미 나왔어요. 삼각 표시 나온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음에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한 그 자동차에 우리 같이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제가 말이네요. 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은 내가 이제 세계적인 독일 벤츠차를 몰고 모시지만 이 다음에는 사우디에 건설할 한국 자동차인 현대차로 모시겠다. 그렇죠. 네. 그 말이죠. 물론 이제 다음 그것이 이제 생산이 돼서 우리 대통령께서 다시 타실 그 이제 임기로 봐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도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파격적인 예우, 대우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자, 윤 대통령은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숙소 방문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또 연설을 했는데 빈살만 왕세자는 행사장에 도착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윤 대통령의 그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네.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지금 참석해서 와 있고 이재용 삼성 회장도 지금 이 도착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데요. 자, 윤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아랍의 속담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같이 갈 친구를 선택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친애하는 세계 정상과 기업인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여정에 대한민국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크란 자질입니다. 네, 슈크란 자질란. 뭐 저도 아랍어를 모릅니다만 현지어로 또 인사를 했죠. 윤 대통령이. 자, 이 포럼 2017년부터 해마다 열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 경영자들 그리고 각국의 정상, 수반급 인사들이 모여서 스위스에서 하는 이 다보스 포럼에 비견되는 이른바 다보스 포럼 인 데저트.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연설 키워드, 신뢰, 연대, 혁신이었습니다. 자, 왜 이 단어들을 사용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보스 포럼은 경제인들의 포럼이잖아요. 경제인들의 포럼이긴 하지만 여기에 세계적인 CEO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마 스위스에서 하는 것이 뭐 세계적인 차원이고요. 네. 그 세계적인 차원을 아시아로 옮긴 것이 그 중국에서 하는 보하오. 보하오 포럼. 죄송합니다. 보하오 포럼이죠. 예, 그게 이제 그 해마다 이제 3월 달에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에서도 이런 그러면은 경제인 포럼을 한번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빈살만이에요. 네. 2017년도에 정권을 잡고 바로 여기에 지금 미래투자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을 포럼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여러 이제 그 CEO들도 참여를 했고 국제기구 이제 지도자들도 참여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주빈으로 여기에 초청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의 핵심은 세 가지잖아요. 신뢰, 혁신 그리고 연대란 말이죠. 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 중동하고 건설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신뢰를 쌓아왔다. 1970년대. 그렇죠. 중동과의 관계에서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는 것은 한국이 건설한 것을 보고 신뢰를 하게 된 거고 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 뒤로 사우디아라비아도 혁신을 했지만 한국도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뭔지 단순히 뭐 건설, 뭐 이렇게 조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IT,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또 이제 무기도 있죠. 그렇죠. 방산 뭐 이런 분야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혁신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 아랍의 속담에도 있듯이 긴 여행을 하려고 하면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네. 하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사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 캐러밴이라고 그런 하는 거죠. 대상은 엄청나게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 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대해야 된다. 네. 그래서 키워드 세 가지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연대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파트너로서.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제 과거부터의 역사를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우디에서 기업들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들 서너 명이 아주 한국 기업들 대표단으로 온 기업들과요. 또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관들이라도 좀 어떻게 좀 얼굴 볼 수 없느냐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문전성시 문 앞에 시장을 이뤘다는 이 고사성어처럼
아주 앞다퉈서 했는데 채 못 만난 사람도 많다 그래요? 여기가 이제 대통령께서 도착하고 그 다음 날이죠. 22일 날 제일 처음으로 열린 회의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투자 포럼이거든요. 네. 이 투자 포럼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한국하고 이제 이렇게 투자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한 135명이 여기 참여를 했어요. 그랬죠. 전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 400명인데 못 들어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투자 포럼이니까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너도 나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네. 에너지부 장관이라든지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투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우리 대통령을 만나려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번호표 수가 타고 있죠. 기다릴 정도로 했는데 다 윤 대통령 못 만났고요. 그렇죠. 장관들도 아주 그냥 시간을 쪼개가면서 만났다. 그리고 네. 기업인들 아까 총수들 보려고 아주 줄을 서가지고 그 사전 환담장은 네네. 아주 최대한으로 자리를 확대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회의장은 한 400명 들어가는 거고 사전 환담장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듯이 조그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게 악수라도 좀 한번 하고. 그렇죠. 네. 잘 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들 135명이 이번에 참여를 네, 했고요. 네. 나머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0여 명 넘게 참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0명이 모여서 이 투자 포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에 대해서 사우디 그리고 중동권의 주요 언론들이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뽑아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야드. 리야드가 이제 수도니까 거의 주요 신문인데요. 사우디는 한국의 원유 수입처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 알자지라 잘 아시는 중동의 아주 유력한 통신입니다. 이번 계약은 사우디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해서 사우디와 전 세계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자, 아랍뉴스의 얘기가 재밌습니다. 양국은 5G 및 6G 기술, 개방형 무선 접속 네트워크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 황금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또 서방 언론들이 주목해서요, 실장님. 예. 이제 양국이 다 황금의 기회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국이 다 황금의 기회죠. 사실상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혁신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연대해서 미래를 이제 열어 나가자라고 한 거니까 미래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다 황금의 기회인데 사실상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능력이라든지 첨단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봐서는 네옴시티도 건설해야 되고 네네. 한국의 첨단 산업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황금의 기회가 되는 거죠. 윈윈하는. 그렇죠. 이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의 신문, 라디오 또는 뭐 텔레비 이런 데서만 보도한 것이 아니고요. 영국의 로이터, 네. 그다음에 독일의 그 국영통신사 이런 데서도 보도를 이제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양국에 왔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한국산 무기, K방산이라고 합니다만 그 수출 계약도 임박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방산 기업이죠. 풍산금속의 류진 회장이 이번에 수행단에 들어갔는데 윤 대통령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어졌다라는 물론 덕담의 말이긴 합니다만 이 말도 했고 또 건배사도 직접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에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 영업 차원 1호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네네. 그냥 아마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셔서 그리고 이제 지금 카타르를 방문하고 계시지만 내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영업 차원 1호라는 것을 아주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 네.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큰 회의가 3개 있었는데 좀 네.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 투자 포럼이 있었고 한국과 사우디 사이에 건설 협력 50년 된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50주년 기념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투자와 관련된 이니시에이티브 이 전부 다 지금 경제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네. 이제 다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에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3가지 큰 경제적인 이런 포럼이나 회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51건의 MOU
체결하거나 계약이 성사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이제 한국 돈으로 뭐 계산하면은 대충 한 21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억을 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작년 11월 달에 빈살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는데 왔었죠. 그래서 한남동에도 갔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을 때는 총 21건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9조 원 되거든요. 40조대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21조 원하고 39조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60조가 넘죠. 60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죠. 유진 회장과 윤 대통령의 이 건배사가 바로 상상을 현실로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카타르에 도착해서 두 번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요약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에 윤 대통령이 24일 오전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카타르에서의 일정은 사실상 뭐 무박 2일인데 아주 강행군이에요. 지금 그래서 카타르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윤 대통령의 지금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모습까지 보고 계시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 방문에 앞서 카타르의 국영통신사입니다. 영어로 Q&A라고 하는데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도 요약해 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 한국과 카타르는 내년에 2024년 수교 50주년을 맞게 되는데 서로의 발전과 번영에는 기여하는 그 모범적인 협력을 두 나라가 지속해 왔다. 카타르와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 교류 등으로 이 관계를 확대할 것이다. 자, 이 두 번째의 키워드가 있네요. 그러니까 벌써 반세기 됐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만 국한돼 있었다면 이게 이제 확장이 이렇게 되는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에 카타르를 가시긴 했는데 그게 첫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내년에 50주년 양쪽이 이제 수교한 지 50주년이 되지만 지금까지 50주년을 쭉 거쳐오면서 주로 그 카타르하고 한국 사이에는 에너지하고 또는 이제 개발, 네. 그 이제 건설 이쪽에만 초점이 가 있었거든요. 석유, 건설 이거였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투자, 방산, 농업 그리고 문화, 인적 교류까지 우리 확대해 나가자. 그러면서 사실상 지역 문제와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력해 나가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보시죠. 네. 네. 정상회담에서는 또 대단한 규모의 계약과 MOU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자, 우리나라는 카타르에서 지금까지 130건 정도의 건설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랜드마크로요. 카타르의 랜드마크인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있고 유명한 루사일 플라자 타워가 있는데 이게 아주 환상적인 건물이죠? 예, 저 그림에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기 카타르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한 8년 정도 걸렸고요. 2019년도 3월 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건설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저 그림을 보면 저게 지금 굉장히 사막에 어떤 장미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저걸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네. 그것을 이제 우리 그 현대건설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저 꽃잎 저기 그 장미꽃처럼 돼 있는 저 꽃잎만 316개거든요. 오. 그걸 이제 다 만들어 낸 거죠. 네네. 저게 이제 카타르 국립박물관이고요. 저기에 이제 그 무게만 한 3,000톤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두 번째가 이제 루사일 플라자 그 타워인데 그 루사일 플라자 타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인데 지금은 이제 크게 보면은 저기에 지하 5층, 지상 70층으로 두 개 쌍둥이 빌딩을 짓는 거거든요. 네네. 저것도 이제 그 요거는 카타르 부동산 개발회사가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기에 루사일 타워 그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3, 4 공정 그거만 우리 한국에 하고 1, 2 공정은 층수가 좀 낮아요. 예. 그것은 이제 카타르 건설회사에서 하는데 저것도 이제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자, 이런 실적을 남겼고 앞으로도 이제 협력이 더
확대될 거란 얘기가 듭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다고 한 이 카타르, 지난번 월드컵으로 유명해졌지만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 부국 중에 하나고 아주 강소국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소개를 좀 주시죠. 예, 사실상 뭐 경기도 크기만 한데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서 걸프만 쪽으로 꼭 감자 모양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곳이 면적은 뭐 경기도 정도 되죠? 그렇죠. 경기도 정도 되죠. 그러면 카타르 인구는 얼마냐? 30만 명밖에 안 돼요. 원래 소국, 인구는. 그러니까 도시 국가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구는 30만 명인데 그 국적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늘 생활하는 사람은 한 279만 명? 1인당 GDP 보십시오. 그렇죠. 1억 1230만 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기에서 구멍만 파면 기름 나오죠. 구멍만 파면 가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걸 이제 그 국민들한테 월 600만 원 기본소득을 줘요.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해도 600만 원 나옵니다. 그렇죠. 나라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수도, 전기 무료죠. 집, 차 무료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료죠. 병원 무료죠. 내가 유학 가겠다면 유학 가는 돈 모두 다 대두죠.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네. 저게 카타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국민 소득이 1억이 넘는데 저게 세계에서 한 6번째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부국 중에 부국이 카타르라고 보죠. 그러니까 저기 작년도 11월 달에 그 월드컵 할 때 그만큼 돈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이 카타르의 군주 세이크 나만 빈 하마드 알사니, 뭐 이름이 아주 길죠. 알사니라고 요약하겠는데 아주 그 젊은 아랍권의 군주고 또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렇죠. 1980생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 있는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부르면 통상 4년제를 생각하잖아요. 영국은 달라요. 샌드허스트는 1년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중동에 많은 그 로얄 패밀리 그리고 이제 유럽의 로얄 패밀리들이 많이 와가지고 1년 동안 교육받고 돌아가거든요. 거기를 이제 졸업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샌드허스트에 가봤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어찌됐든 201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제8대 카타르 국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네. 이때 나이가 33살.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43살. 43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완전히 스포츠 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김 실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세계적인 명문 프로축구단 파리 생제르맹, 줄여서 PSG라고 하죠. 구단주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는 직접 손흥민이 뛰느냐 이걸 물어보기도 한 그 구단주이자 대단한 스포츠 광팬인데 이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예,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자칠 선수라고 아시죠? 네. 그 이제 러시아 월드컵에 뛴 우리나라 대표 선수고 지금은 이제 그 제주 유나이티드의 선수로서 뛰고 네.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카타르에 가서 3년 동안 프로팀에서 활약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를 잘 알기 때문에 해설위원으로 여기에 차출이 돼서 갔어요. 그러면 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스에 알사니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구자철 선수가 아니 국왕께서 어떻게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네. 야 준비 잘 됐냐? 그리고 손흥민이 여기 뭐 안아골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여기 눈이 팅퉁 부었죠. 그렇죠. 여기 안아골절 됐는데 이번에 뛸 수 있겠냐? 뭐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고 연습도 하고 했으니까 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고. 네. 그 완전히 스포츠. 그러니까 이광인도 콕 찍어서 이제 그렇죠. 구단주가 스카우트 할 정도로 대단한 예. 그야말로 뭐 만수르가 아니라 억수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자, 이 사람과 이제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경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윤 대통령은요 카타르에 도착하자마자 수도 도하에 국제 원예박람회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국제 원예박람회, 사막의 원예박람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원예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사막에서 하는 건 처음이고요. 원예 그러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네덜란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튤립. 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원예박람회가 했는데 원예박람회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네덜란드 당연히 오죠. 네. 세계 80개국이 여기 왔어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가셔서 한국관이 있으니까 네. 한국관에는 주로 이제 정원이라든지 야외 전시관 그리고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버티칼 팜이죠. 그렇죠. 버티칼 팜에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알사니 이 국왕. 국왕이 직접 준 그 아랍의 대추나무 거기에 이제 직접 줬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물 주는 것도 아하. 보고 왜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네네. 사실상 이제 여기에 이
그 더운 나라니까 이게 이제 그 농산물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그러면은 버티컬 팜을 통해 가지고는 24시간 이게 뭐 1년 365일 동안 생산이 그렇군요.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전부 다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전부 다 이걸 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특화할 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이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들 앞으로 스마트팜 이거 우리가 수출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카타르에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네. 사실. 자, 우리 농심 등 스마트팜 기업들 관계자들이 대거 갔다고 하니까 네네. 여기서도 성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의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죠. 일가족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 쪽으로 내려와 귀순했습니다. 우리 측에 구조되자마자 배고파서 왔다, 살려고 왔다고 했다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우로 돌아오게끔 해준 데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쁩니다. 네, 이 주제는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4일 아침 깨였습니다.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이 한 척 떠내려오는 게 발견됐습니다. 남성이 1명, 여성 3명 등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4명이 그러니까 뭐 지금 남자가 있고 거의 장인 혹은 뭐 장모 혹은 친엄마. 그 와이프 그다음에 딸로 추정되는 4명이 24일 날 아침 7시 10분에 우리 어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남성은 30대, 그 어머니 추정되는 장모 추정되는 분이 50대. 50대.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구조가 됐는데 이게요. 2019년 6월 15일에 어선 2명이 내려왔다가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시킨 적이 있죠. 그때로 이후로로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동해상에서. 왜냐하면 서해상으로는 올해 5월 달에 다른 일가족 한 10명 되는 사람이 왔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에 2회에 걸쳐서 왔습니다. 6월 달에 왔는데 이건 어떤 기순인가 하면 배가 들어와서 4명이 타고 들어왔는데 삼척 앞바다에서 여러 시간 있다가 항에 들어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걸 우리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온 난리 나라가 났죠. 뒤집히고. 그러니까 삼척 앞바다에서 몇 시간 있었고 배를 항구에 접안을 해서 내렸어요. 근데 수상하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경계망이 뻥뻥 뚫렸죠. 경기망이 뻥뻥 뚫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는 뭐 이른바 그 2명이 어민이 들어왔다가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판문점에서 그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지금도 이제 사건이 진행 중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4년 만에 이루어진 거는 이제는 내려가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좀 있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2019년에 동해 NLL 경계가 뻥 뚫렸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귀순선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우리 어민이었죠? 참 우리 어민들 참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995년도 강릉 잠수함 사건 기억하십니까? 너 그때 취재 기자로 가서 뭐 고생했어요, 저. 예, 그때 또 택시 기사가 그 그물에 걸린 북한 잠수함을 그러니까 먼저 보고 지나가다가 네. 신고한 거고 이번에도 뭐 물론 그 전에 군이 모든 것을 따라 하긴 했지만 직접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우리 어민입니다. 네. 어민이 발견하고 참 대처도 참 잘하셨어. 아주 네. 침착하게 대처를 해서 뭐 술도 담배도 주고. 권하고 물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말도 주고 받고 이랬는데 아 참 우리 국민들 이제 수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 네. 그 사람도 별로 안 놀랐고 네. 본인도 안 놀라서 북에서 왔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대답 안 하다가 예. 자기가 와서 배를 묵더래요. 예. 그리고 훌쩍 이쪽 어선으로 우리 어선으로 뛰어오르더니 참 남한 배 좋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준비를 참 오랫동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정황상 보면 그 배가 내려가는 걸 알고 북한군에서 아마 기동을 했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 군도 기동을 하던 그런 찰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을 잘 못 알아듣다가 북에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다가 북한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이제 물하고 이제 이게 담배랑 넘겨주니까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들어와서 그러는데 약간 두 분이 두 양측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덤덤하면서 어떻게 하면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나는 우리 한국 어민이 그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쪽은 4명이잖아요. 물론 어른은 3명인데 네네. 이분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자기 배에 대담하게 온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보고 참 그분 참 국가에서 표상을 해도 단단히 포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을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간편한 외출복 차림이었다고 하고요. 하루 정도 걸려서 왔다. 그리고 여성 중에 한 사람은 뭐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북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외출 나간 척하고 이 탈북을 결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우리 군에서는요. NLL 이남에서부터 포착을 해서 추적을 했다. 해상 경계망에 뚫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뭐 우리 군이 그러니까 북한군의 동향이 이상하니까 우리가 초계기가 뜨고 우리 경비정이랑 우리 해군 함정들이 갔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상한 함정들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가깝게는 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의해서 그 40km 공간은 서로 이렇게 네. 다가가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해군은 찾고 그다음에 이제 육군에서 TOD로 열상 장비로 보니까 어떤 이상한 배가 포착이 돼서 군대가 쫓던 중에 근데 이제 그 배가 마침 그 가까이서 있던 어선이 육안으로 발견한 어선이 그러니까 군도 괜찮게 반응을 한 것 같고 주민도 잘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뚫렸다라고 누구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 네. 민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 케이스다. 민간의 합력이 잘 이루어지고 사실은 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나무로 된 거는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점으로 보인대요. 그냥 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배가 그냥 그 엔진이라고 하는 게 조그만 경운기에 엔진으로 달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에. 네네. 그런데도 군이 찾아냈다는 건 뭐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들의 귀순 진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합동신문조가 이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이라는 게 무슨 뭐 범죄 혐의를 찾아내자는 게 아니라 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그 신문이라는 게 합동신문이라고 해서 합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 경이 같이 합니다. 통일부까지 참여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건 진짜 귀순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에 정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네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건지 혹시 간첩 아닌가? 혹시 임무를 띄고 온 사람은 아닌 네네. 건지 이래서 이거를 조사하는 건데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면 거의 다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이미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제 조사가 끝난다면은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를 넘어가서 한국 적응을 위한 교육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목선을 타고 북한을 벗어난다는 거, 그래서 남쪽으로 온다는 거 매우 위험하고 험난한 겁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탈북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어선 어부에게도 했다는 말, 그리고 해군 관계자에게 했다는 말, 배가 너무 고팠다, 살려고 왔다. 일단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었다, 배가 고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군경 당국자들에게 했다는 거고 사실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고성군은 북한 고성군하고 남한 고성군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네. 고성군 위에 이제 통천군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조금 큰 읍이라고 할 수 있고. 정주영 전 회장의 네, 고향이죠? 고향. 네. 그 위에 한참 올라가야 원산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떠나서 내려오려면 북한 지금 눈을 발치고 탈북을 막겠다고 그러는데 눈을 부릅뜨고. 그거 잡히면 그냥 정말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떠나는 것도 사실 보위부 승인 받아야 되고 다 네. 그런데 얼마나 힘들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으며 넘어올 때 북한군한테 잡힐까 봐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저런 경우에 무슨 극약도 소지한다는 말이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극약이나 면도칼로 이제 어딜 끊으려고 하는 그런 네네.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가서 고통받다가 죽느니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네. 사실 바다라는 게 동해 바다라는 게 파도도 높고 네. 이 배가 7m 정도밖에 안 되는 목선입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력 편주죠. 사생 결단으로 온 겁니다. 사실은. 자, 일가족이 이렇게 다 함께 남쪽으로 귀순한 사례는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바로 이전에 있던 일이 고 원장 말씀하신 2023년 올해 5월이었는데요.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게 이게 1987년 2월에 김만철 씨 일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상당히 3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뒤에 2002년 월드컵 열릴 때 세 가족 21명이 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09년 7년 뒤에 일가족 11명. 그러니까 간간이 있었지만 그때 뭘 10명, 20명 단위로 오다가 2017년에는 이제 조금 줄어서 7명이 5명이 왔고요. 그리고 2023년 5월 그러니까 올해 그 두 일가족이 10명이 좀 안 되는데 어선을 타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해로 온 거죠? 서해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김만철 사건이 있을 때 저는 외교부에 있었는데 네. 외교부에는 이제 통지가 갔습니다. 이제 어느 가족이 조국을 배반하고 남조선으로 도망을 쳤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청진에서는 아는 사람이니까 청진 시내에서는 좀 여론이 부르고 좀 끌었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배를 타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거냐. 이건 거의 무슨 이거는 뭐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일을 해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2019년 뭐부터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사실은 주민 통제도 굉장히 강화되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도 위생 초소라는 것을 걸쳐야 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게 없어졌댔는데 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지난 5월 달에 사돈되는 두 가족이 온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번에 동해로 또 이 가족이 온 거고 그러니까 동서해를 통해서 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마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네네. 네. 자, 일가족 귀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36년 전이긴 합니다만 바로 올림픽 직전에 있었던 김만철 씨 일가의 집단 탈북입니다. 1987년도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남조선 인민들이 저를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또 조국으로 돌아오게끔 해준 데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쁩니다. 제 옆에 앉은 이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이름은 최복매라고 합니다. 직업은 청진 그 단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노동자입니다. 네. 저 장면 기억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당시 김만철 씨 본인은 청진의대의 교수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의사하고 상류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돈네가 네. 20명 넘게 집단 탈북해서 아주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죠? 뭐 사실은 이제 망명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김만철 씨 동생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네. 외국에 나가면 사람 머리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재표 들어와서 총살을 당하면서 아하. 이분도 이제 의사 교수였는데 다 박탈당하고 의사 면허 박탈당하고 노동자로 일했는데 12년 동안을 준비했다 그래요. 네. 탈북을 12년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제가 있던 안가가 지난 이야기지만 안가가 김만철 씨가 묵었던 그 안가입니다. 아, 인연이 있으시네요. 인연이 있는 그런데 이제 그때 와서 라면하고 달걀 삶은 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렇게 한 판씩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김만철 씨가 밝혔던 망명 경로 당시에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뤄진 망명, 이 집단 망명이기도 했고 일본,
대만을 거쳐왔다는 점도 그때 눈길을 끌었죠. 예, 뭐 이 사람이 책도 썼습니다.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한국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니까 뭔가 한국에 가도 안 될 것 같고 일본에 가도 좀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한 밑에 나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과 대만을 거쳐서 한국에 왔거든요. 그야말로 따뜻한 남쪽 나라죠. 따뜻한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따뜻한 남쪽에서 살았어요. 남해 쪽에서. 그러니까 나는 따뜻한 데가 좋다. 그러니까 청진이라는 데가 좀 춥고 바람이 세게 불고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그 따뜻한 남쪽 나라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분 뭐 농장 경영도 하고 그 사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김만철 씨는. 그 가족들은 아직도 생존해 있죠, 물론. 김만철 씨 일가는 남도북도 아닌 제3국으로 가겠다고 그 망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요? 당시 그 치열했던 그 삼각 외교 경쟁 때문이었죠? 결국은 뭐 일본은 그때 북한하고 뭔가 해보려 그래서 뭐 약간 일본해서 표류하던 거를 아마 일본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외교가 들어가서 그러면 결국은 대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만까지 내려갔다가 그 배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24일 동안 한국, 일본, 대만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져서 저분이 결국은 한국의 따뜻한 남쪽 해안에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김만철 씨 가족 말씀하신 대로 수기집도 냈고 정착에 나름 성공해서 농장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김 씨 딸 이름이 광숙이라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MBC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했었어요. 온 가족이 남한에 온 뒤에 라면에 푹 빠졌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라면을 먹는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 광숙 씨는 그 다리가 안짱이었는데 네. 이걸 북한에서 치료 못해서 예. 의료기술도 그때 화제에 올랐어요. 뭐 구루병이라고도 북한에서는 그러는데 뭐 진짜 저분들이 와서 정말 많은 치료를 받았고 제가 안가서리를 방금 전에 했는데 첫날 도착한 날 계란을 30알을 삶아서 아주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한판. 한 판을. 예. 그래서 나는 계란 한 알만 먹었는데 다음 날 와서 왜 안 드시냐 그래서 한 알이면 충분하지 않냐 하니까 김만철 씨 가족은 여러 판을 밤새껏 다 먹더라. 그래서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 달걀 좋아하는 줄 알고 한 판을 삶아줬다는 그런 이런 뭐 인연도 있는데 와서 정말 라면 그렇게 맛있었다. 근데 북한에서는 라면 하나 값이 쌀 10kg 값 돼서 결국은 라면도 못 먹었다. 네. 그것이 이제 많이 일화가 됐던 거죠. 네. 한국으로 가겠다는 것이 가족회의에서 결정되고 나서 당시 그 김만철 씨의 막내 아들이 자신이 듣고 배웠던 남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다고 소개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쪽에서 먹을 받은 것은 남쪽에서 거기서는 욱실욱실거리고 미제놈들이 그 남조선을 착취해가기 때문에 그 남조선을 통일해야 된다고 통일하자고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게 그때 화제가 됐었어요. 남조선에 가면 거지들이 득실득실거린다. 예. 그래서 뭐 남조선이 무슨 이의 소굴이냐 예. 그런 얘기도 그때 회자가 됐었는데 물론 36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때 이제 북에 계셨잖아요. 예. 그때 김정일의 진노가 대단했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 가족이 이렇게 집단으로 탈북하는데 도대체 보위부는 뭘 했고 안전부는 뭘 했고 군은 뭘 했느냐 아까 발칵 화를 많이 냈죠.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해상 경계 책임졌던 사람들, 그 보위부, 그 해당 지역 보위부원들, 안전원들 다 결국은 숙청이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정말 북한을 한번 뒤집어 놓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고 원장님 말씀이 일반 주민들은 이 사건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청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입을 딱 닫았거든요. 이게 따라서 북한 말로 표현되면 모방 범죄가 일어날까 봐 딱 닫았는데 당정군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집단 탈북이 아까 우리 그 표에서 보듯이
한동안 뜸했던 게 예. 공포 정치 때문이네요. 그렇지. 결국은 나가면 그 나머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정말 철통 같은 경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람의 민심은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평양 빼고 기아가 극심하다는데 앞으로도 이런 탈북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북중 국경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상, 동서해로 오는 탈북이 이외로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사실 작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서 지금 탈북민 숫자가 3배로 늘어났거든요. 세 배나. 올해 들어와서 139명이 벌써 탈북을 했고 보통 때는 한 40명여 명 정도만 오댔는데 네. 그러니까 탈북이 특히 동해상을 통한 이 보트 피플이 늘어날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영완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